어떻게든 내 기여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략 어떻게 짜냐에 따라 20%만 인정받을 수도 있고 80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전략이냐면요.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남편,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연입니다. 부부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뭘까요? 당연히 양육이랑 재산분할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재산분할 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걱정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명의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는 그 재산을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반반 나누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유형에 따라 반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유형 3가지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는 부동산인데요. 이런 경우 보통 명의를 가진 배우자는 내 월급으로 내가 이자 내고 재산세 냈으니 기여도 내가 당연히 높지 하고 주장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명의로 하는 건 보통 대출이나 세금, 편의를 위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죠. 함께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을 샀지만 아내가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가사노동하고 육아 담당하면서 부동산의 형성부터 유지, 증식 다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여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명의로 됐고 그 사람이 이자도 냈다 하더라도 절대 기여도가 높아서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 뭘까요? 바로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다른 쪽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금을 같이 갚아 나갔다든지 아니면 소득 활동을 해서 그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게 즉 유지함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하기 직전에 상속받게 된 부동산이라면 반대 배우자가 기여할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이혼 소송하기 5년 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 전에 증여 상속된 재산이라면 이건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서 기여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결혼 기간이 총 30년이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하기 8년 전에 한 배우자가 10억짜리 땅을 상속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도 기여도 인정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 기여도를 늘릴 방안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해야겠죠. 이제 마지막 3번째 유형은 명의신탁 부동산입니다. 이 명의신탁 부동산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실제로 부모님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실제로도 부모님이 거주하고 관리하고 세금도 내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만 자식 앞으로 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분할 소송하면 소송 전략적으로 이거 명의신탁 부동산이라서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 많아요. 이 경우는 법원에서 3가지 정도를 보고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기 권리증 보관 여부. 두 번째는 재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 여부. 세 번째, 관리비, 수리비, 유지비용, 부동산 사용이익 등인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실제 해당 부동산을 살 때 그 매매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이후 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수익해왔는지 만약 그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줬다면 그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월세는 누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수행했던 소송에서도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수리비, 매매계약 체결 등 이거를 모두 부모님 했다라는 걸 입증해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부모님이 조달해준 사실만 있고 이후로는 자식이 다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산분할대상에서 빼기 위한 수단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명의신탁 아니다, 투기재산 아니다 라는 주장 열심히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걸까요? 재산분할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명의신탁이나 투기재산의 부동산 가치가 10억이다.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예금, 보험 등의 자산이 한 2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2억만 인정이 돼서 5대5로 나누는 게 클까요? 아니면 부동산까지 합친 12억을 5대5 비율보다는 낮지만 2대8이나 3대7로 나누어 갖는 경우가 더 이득일까요? 이건 역시 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내 기여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부동산 재산분할에 관한 3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짧은 영상이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이혼 시 부동산 재산 분할은 명의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유재산,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명의자에게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건 맞지만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주제 쉽게 이해하셨죠? 제법하는 안변은 이혼 재산분할에 관련한 수많은 주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은 아래 댓글란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